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실까 생각해요. 최근 2거래일 동안 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증시가 정말 이러다 폭락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증시의 하락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지속적인 환율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증시에 부담이 되는가, 그리고 정말 과연 이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야 될 종목은 존재합니다. 주워 담아야 될 업종이라든지 테마는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얘기했지만 증시가 폭락을 하던 하락을 하던 늘 얘기하는 건 증시 하락하면요 모든 종목들이 그냥 이유 없이 같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하락에 따른 종목 하락, 이제 종목 하락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주워 담아야 될지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최근 시장의 하락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70원 돌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인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70원을 돌파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냥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뭐예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은 굳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달러에 투자를 하지 굳이 원화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외국인 매도세도 뭐가 된다? 동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는 이유 중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좀 이 정도다만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소식, 최근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자금 챙기고 빤스런 했죠. 도망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 국제적인 정서에 많이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고요. 전체적인 시장 시황을 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너무나도 많이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 최근에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무서움이 나오는 게 5초 만에도 감염되는 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위험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또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 부진이 세계 경기 둔화 오히려 키우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거 뭐 무시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연말에 테이퍼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실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이 대표적인 거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달러 강세와 함께 달러 쪽으로도 더 많이 가는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테이퍼링 계속 언급되는 왜 테이퍼링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시장에 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뭐냐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양적 완화라는 건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 말고 돈을 막 시장에 엄청 푸는 거예요.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을 늘린다는 게 돈을 엄청나게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서 우리가 이 양적 완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리먼 사태 때죠. 2008년도 때 양적 완화로서 돈으로 찍어 누른다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습니다. 그때가 대표적인 사례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뭐 양적 완화가 뭐 어떤 효과를 가지고 그런 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 완화는 그냥 돈을 푼다.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래 양적 완화라는 게 방금 얘기했듯이 통화 공급이 늘리니까 우리가 쉽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으로서 봤을 때 통화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가치 하락으로서 떨어지게 되는 부분. 그래서 달러라든지 이런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게 양적 완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적 완화의 일환이었던 걸 뭐 한다고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이제
그 시중에 풀었던 돈을 이제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이 양적 완화로 어쨌든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양적 완화를 통한 공급량이 늘었다 했잖아요. 이 공급을 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도 막 그런 것이 자꾸 해서 공급이 막 줄어들게 되면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전세가라든지 월세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에 뭐 임대차 사업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이 나오면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없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어쨌든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점 축소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줄어들면서 뭐가 된다고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달러 가치 상승할 수 있지. 근데 테이퍼링 할 수도 있지. 근데 테이퍼링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 주식으로 치면은 사실 유상증자가 악재는 압니다. 감자가 저는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면 자본을 축소함으로써 이제 기업의 재물을 개선하겠다. 감자가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감자를 악재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감자가 나오면요 그 뒤에 대부분 유상증자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자 이후에 감자 이꼴 악재로 넘어가는 것처럼 테이퍼링이 악재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테이퍼링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악재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이게 그래요. 이게 악재라면 악재겠지만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잖아요. 달러 가치 상승 자체가 굳이 우리나라 증시의 악재로 저는 안 보거든요. 이건 뒤에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재로 보는 이유 하나 또 이런 거예요. 이제 결국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조기 금리 인상의 신호가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보는 거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달러 가치 상승이 되겠죠.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또 뭘 하게 돼?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뭐 하게 되냐면 달러 가치가 또 상승하게 돼요. 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일단 볼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치라는 건 여기를 원달러로 보죠. 원달러 환율로 보게 되고요. 테이퍼링을 통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이거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금리라는 건 우리가 쉽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은행이나 이런 것들 돈을 빌렸을 때나 아니면 돈을 맡겼을 때나 이자를 더 쳐주는, 그러니까 그 이율이죠. 근데 말했다시피 금리 인상, 미국에서의 이 달러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아. 은행에서 1%짜리 금리에 가입할래요? 3%짜리 금리 가입할래요? 누구나 3%짜리 금리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요. 뭘 하게 되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게 돼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왜? 더 큰 금리를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 뭐로 연결된다?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었던지 테이퍼링이 되었던지 뭐가 돼요? 달러 가치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가 돼요? 증시의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까지 따라오게 되면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잡기 위해서 또 뭐 하냐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따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이 빚이 상대적으로 많이 뭐가 돼요? 이제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 증시의 겹겹이 악재로 존재하는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론인 거예요. 이론. 저는 일단 얘기하는 게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것이 달러 가치를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를 부추기게 된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이론이고 우리는 실전으로 이야기하자. 일단은 일단 이거 실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지속적인 환율 상승, 이것 꼭 주워 담아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 달러 가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보는 종목이 있겠죠.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할게요. 너무 쉬워요. 자, 일단 너무 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수출을 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의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고요. 보통의 이제 우리가 지금 1150원을 그냥 달러로 잡을게요. 지금 1150원이라 칩시다. 그럼 원래 내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팔 때 내가 원래 1000원에 팔아요. 아니지, 1200원에 팔아요. 다시 할게요. 자, 지금 1150원에 달러 가치가 잡혀있고 내가 1200원에 이제 여기서 가져옵니다. 자, A라는 기업이 1200원에 가져와요. 그리고 팔 때는 내가 원래 내가 이 외국에 파는데 이 한국 돈으로 안 주겠죠. 당연히 달러로 주겠죠. 그래서 팔 때는 달러로, 1달러로 팔아요. 1달러. 그래서 내가 1200원에 가지고 와서, 이러면 좀 그런데 1200원에 해야 되겠다. 다시 고칠게요. 1000원으로 가지고 와서, 1000원에 가지고 와서 1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달러 가치가 115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의 이윤이 남아요? 150원의 이윤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달러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됐어. 그럼 난 똑같이 1000원에 떼우겠지만 어쨌든 뭐가 돼요? 1달러에 똑같이 팔았을 때 내가 200원이란 이윤이 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할수록 수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더 큰 이윤이 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게 다시 들어왔을 때 뭐 다른 개념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이론만 놓고 봤을 때는 반대로 난 똑같이 이제 1달러에 떼와요. 달러를 이제 1달러에 떼왔더니 뭐 한다고요? 1달러에 내가 떼와서 원래는 내가 1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달러 가치 환율이 원래 이제 지금 115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원이란 이윤이 났겠죠. 근데 이제 내가 1달러에 떼왔을 때 내가 1200원에 팔았는데 달러 가치가 12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1달러에 떼울 때가 뭐가 되는 걸까? 1200원에 떼우는 거잖아. 근데 1200원에 파니까 내가 빵원. 그냥 본전치기인 거예요. 본전치기.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사실은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뭐가 돼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원화 가치는 뭡니까? 파는 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1달러와 얼마에 이런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팔 때 몇 달러에 팔 거다. 너희한테 팔 때 너도 얼마에 팔 거다. 뭐 1000원에 팔 거다. 그런 계약 조건이 내가 달러 환율에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뭐가 돼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수혜를 본다. 그럼 만약에 달러 가치 하락은 반대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달러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혜 업종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금 수출을 주로 먹고 하는 수출업을 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할 거면 저는 뭐 했겠어요? 이 이야기할 거면 저는 영상 찍지도 않았어요. 이 이야기할 거면 이거 너무 이론적인 거고 영상 찍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론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달러 가치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이유 뭐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돈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크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됐다. 아니면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그럼 달러에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하게 외국계 자본에다가 뭐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론인 거고, 실제로 기대 수익이 더 크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던 말던, 테이퍼링을 하던 말던, 금리 인상을 하던 말던, 시장 자체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시장의 조정에서 가야 될 업종이라든지 가야 될 테마를 찾아 나서면 분명하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왜? 테이퍼링과 상관없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의 이 흐름을 보자고요.
자, 실제로 아까 나왔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 보면요. 한미 기준 금리 추이를 봅시다. 2016년도, 2017년도. 17년도에 이제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2018년도까지. 근데 17년도에서 18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증시는 어때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19년도에 넘어서 이제 딱 뭡니까? 금리가 무너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빠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론대로라고 하면요. 금리 따라 갔다고 하면은 17년도, 18년도 증시 폭락이 나와야 되고 19년도, 20년도 넘어갈 때 오히려 증시가 급등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급등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이때 2010년 3월에 오히려 시장이 금리가 쫙 빠졌을 때는 3월까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시장 더 폭락 나왔어요. 금리는 최저점을 찍었지만.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 자체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시장에 따른 그냥 변수일 뿐이고, 시장에 따른 단기 조정,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일 뿐이지,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이때 시장에 상승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알고 봐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에 따른 시장, 분명히 다르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환율을 볼게요, 환율. 그럼 아까 환율, 달러 강세일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는 빠져야 정상이겠죠? 그럼 한번 보자고. 자, 실제로 이제 이게 달러 10년 보자고. 10년 뒤 볼게요. 2012년 12, 14 버릴게요. 자, 15년도에 달러는 급격하게 이제 원달러는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가 18년도기 때문에 여기가 15, 16, 한 17 이렇게 되겠죠? 그럼 15에서 16 넘어가는 이 기점에서 달러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원달러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뭐요? 17년도에서 18년도 이때도 이제 17년 18 이때도 쭉 올라가요. 이때 뭐 사실 달러 빠지겠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은 19년도, 20년도 여기겠죠. 달러 쭉 올라가지만 쭉 올라가요. 뭐예요?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개미 동학 운동이었고요. 동학. 이때 15년도, 17년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달러와 금리와 상관없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 이때는 제약주의 대파도 있어요. 제약주의 대파도. 그래서 15, 16, 17년도 제약주를 이제 대표했던 게 우리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가 그거죠. 15년도가 이제 한미약품.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 형제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5년도 이렇게 증시 쫙 올라갈 때 뭐가 어땠냐면요. 15년도에 한미약품이 왜 있을까? 한미약품이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한미약품이 이렇게 쫙 끌어올리면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이든 뭐든 그냥 싹 다 무시하고 금리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금리 17년도도 금리 쫙 올라가죠.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뭐 했어요? 그냥 증시 쫙 끌어올린 거예요. 왜? 당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뭐가 나왔냐고 하면요. 8천억 규모 항암 신약 기술 수출 사상 최고액이라는 게 나오면서 한미약품 주가가 싹 날아가면서 그날 2015년도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 제약바이오의 버블이 생겼죠. 제약바이오 버블. 그래서 증시가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는 알잖아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비트코인만 봐야 되겠지만 김치 심리 굉장히 강해요. 세계에서 뭘 하든 말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버블이 그때 최고였어요. 최고. 그 실제로 그래서 보면 이때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만큼은 아니겠지만 메르스 15년도에 메르스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지만 메르스 우려 증시에도 불안했지만 뭐였어요? 공포의 제약주 백신 뭐 널뛰기 메르스 우려 속에서 실적 호적 기대된 제약주는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관련주 힘이 제약주는 막 날아간다. 여기도 메르스 백신과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주들 급등했다. 뭐요? 시장이 무너져도 제약주가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가기 시작하죠.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로 또 아까 했던 셀트리온 2017년도, 2018년도 증시를 이끌었던 건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삼형제. 실제로 2017, 18년도 보면요. 2017, 18년도에도 셀트리온 등 제약주 급등의 거래소 코삭 사이드 활동 사흘째 코스닥 셀트리온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원달러 확률이 날아가든 말든 올라가든 16년도 17년도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쫙 날아가든지 말든지 뭐였어요. 그냥 여기다가 싹 날렸던 건 뭐예요. 제약바이오가 그냥 갖다가 때려버렸다가 제약바이오가 그냥.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하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시장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사실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기회 줄 때 잡아 나간다고 하면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최근에도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8월달 들어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외국인 다 팔았다 했죠. 근데 상위 보면 금융은 버리고 은행 버리고 자 화학, 의약품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 의료 정비 이 정도. 이제 화학, 의약품, 이제 의료 정비. 화학도 여러분들이 뭐 LG 뭐 화학 뭐 이런 화학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화학 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의약품의 일부도 화학 업종에다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의학 쪽에 그렇게 봤을 때는 화학과 의학, 그 다음에 의료 정비. 결국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제약으로도 엮이게 되죠. 제약. 지금 보면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신나게 갖다 팔아 제낀다고 하는데 제약 그냥 가져다가 뭐예요? 그냥 가져다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요 제조 그 다음에 의료 정밀 기기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의료 정밀 기기 그래서 이 정도고 그래서 의료 정밀 기기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 코스닥에서 제약으로 엮이겠죠. 그럼 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뭐 완성차나 이런 뭐 어떤 차량 제조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제약 제조라고 이제 업종이 여러분들 보면요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제조라는 건 보통 이제 원재료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의약품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고 하면은 항암 치료제는 항암 치료제에 대한 원약품, 원재료가 되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그런 게 또 제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조도 뭐가 되냐고 하면 제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요 이제 의료정밀 기기라든지 제조도 사실 8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다 매도한다고 하지만 풀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풀매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제약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건 주워나가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대표적인 예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뭐예요? 시장에 실제로 그 이재용 출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세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제약은 분명히 한 번 더 이슈를 받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최고의 기회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화이자가 올해만 이제 코로나 덕분에 38조 매출이 예상이 된대요. 그럼 이 코로나 시장에서 제약 제조 잘 잡으면요 몇 조는 그냥 땡기는 시장 그냥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돼요? 우리나라 한미약품이 8천억 규모 항암 신약 기술 수출 사상 최고 이거 가지고 한미약품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5만원대 있던 게 5만원대 있던 게 70만까지 갔다 왔어요. 8천억 수출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기 시작한다.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나온다. 그거는 초대박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나오면 다시 제약주 랠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시장에서 시장에 따른 종목 하락이다. 그럼 여러분들 의미 있는 종목을 주워 담았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까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종목을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거 다시 한번 보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거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죠. 시황.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조 지원에 따른 1000배 이상 성장 가능한 저평가 우량주. 여기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제약주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영상 자체는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사실 이 시장이 하락에 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싶지는 않고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해주기 위해서는 제약주가 따라와야겠죠. 그럼 거기서 제약주가 따라오기 위해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멘텀이 함께 가는 이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올려드렸던 거니까 뭐 시간 나면 이것까지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되실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